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의 대처법.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커피를 던지며 이거 한번 치워봐라고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감히 내 기분을 상하게 해라는 심리가 작동한 거죠. 되게 환불 잘하게 생겼네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교묘하게 당신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며 당신을 깎아내리고 마치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결국 당신은 내가 왜 그렇게밖에 대처하지 못했지? 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쌤의 심리학입니다. 오늘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웃으며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당황시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급으로 나눕니다. 나는 어느 정도 급, 너는 이 정도 아래 급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결정해요. 기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대상인가 아니면 기분을 티내도 되는 대상인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만난 고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특징적인 말은 너 말고 점장 나오라 그래. 너 말고 사장 나오라 그래였습니다. 이건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어. 나랑 말을 섞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당하면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예 그냥 무시당해야 되는 대상이구나 라고 자꾸만 자신을 평가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무례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문제가 안 됐을 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정말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가정해야 해요. 교묘하게 당신을 기분 나쁘게 까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한번 지그시 쳐다보세요. 웃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면 누구나 상대를 은근히 돌려까기를 하면서 그 사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얘가 지금 속없이 같이 웃나? 얘가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걸 모르나? 하면서 말이죠. 상대가 계속 웃고 있거나 대응을 해주면 수위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을 바보로 만들죠. 하지만 당신이 웃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면 상대는 지금 자기 이야기란 걸 알았나? 하면서 조금씩 수위를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를 당황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굉장히 내공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당신이 당황할 수 있거든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통해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할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교묘하게 공격할 때 사실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완전히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주면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지라는 예측을 해요. 그런데 그 예측을 벗어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습관적으로 했구나. 저것이 통했겠구나. 저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학습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예외가 되어야겠다. 되게 환불 잘하게 생겼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보죠. 이럴 때, 제가 기가 세게 보인다는 뜻인 거죠? 제가 환불 잘하게 생겼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화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순간적으로 간파당했다고 느껴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됐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질문해요. 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해야 하나요? 그냥 더 무례하게 대처하고 싶은데요. 무례한 사람에게 울면서 대처하거나 화내면서 대처하는 건 너무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대처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째, 내 안위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둘째, 상대가 먼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기 혐오로 이어져요. 나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 바보 같은 놈이라고 되거나 상대에게 공격받을 빌미를 줄 수 있거든요. 웃는다는 게 없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내 페이스를 지킨다. 내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개념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을 다룰 때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진정하세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사람들은 내가 오죽하면 화가 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에게 진정하시고요라고 하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라고 오히려 더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틀렸어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틀렸다고? 내가 지금 감히 나를 틀렸다고 해?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대신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일단 하게 놔두세요. 조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횡설수설해요. 자기도 말하면서 정리가 되도록 놔두세요. 그러다가 한번 물어보는 거죠. 제가 조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네요. 혹시 예외도 있지 않을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이것이 특수한 경험일 수도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놔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데 웃고 있지 마세요. 그러면 상대는 지금 이게 가볍게 느껴져?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60년대생의 상식과 80년대생의 상식이 달라요. 성장 환경, 성격, 경험에 따라서 상식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 상식은 이런데 너는 틀린 생각을 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게 돼요. 안 보면 제일 좋겠지만 계속 봐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세요. 처음에는 알려줘요.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부분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이야기할 때 주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사실을 섞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딴 식으로 나한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나이 값을 못하는 게 틀림없어요가 아니라 저에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때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어요라고 해야 해요.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웃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죠. 3번 정도는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표현도 연습을 해서 조금씩 강도를 올려나가는 거죠. 마치 역기를 들 때처럼요. 처음부터 100kg을 들 수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 표현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어제까지는 못했지만 내가 내일부터는 당장 무언가 할 수 있길 원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의심이 들거든요. 조금의 실수도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어려워요. 회사를 한 달 만에 때려치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내 편을 만드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쟤는 프로 불편러잖아라는 이미지가 되어버리면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유별난 애의 문제 제기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최소한 3명 정도는 만들어놔야 회사 안에서도 조직이 돼요. 두 번째, 메신저로서 신뢰를 얻으세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말을 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메신저로서 굉장히 신뢰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메신저로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말해? 라고 될 수 있어요. 메신저로서 나의 신뢰를 높여놔야 돼요. 그것을 먼저 쌓는 게 우선이에요. 소위 사람들이 기가 세면 무시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기가 세다는 거는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 것 같다. 저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2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나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거나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도라이, 즉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도라이는 기존의 룰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측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화내겠지, 무서워하겠지, 속상해하겠지라는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일 때 우리는 도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굉장히 힘을 기르는 것도 좋고 매력을 쌓는 것, 내가 능력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는 게 시도 때도 없이 들이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도라이가 되려면 정말 웃으면서 아 그렇군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그냥 물어볼 수 있는 존재여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겠지라고 생각하는 예측을 한 번은 비껴나가는 사람이 도라이인 거죠. 조금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을 조금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요. 한 번씩 교통사고를 당하듯이 안 당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사고니까요. 당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내가 뭔가 문제인가? 이 두 가지 때문에 괴로워해요. 왜 하필 나에게라는 질문은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말 그대로 사고니까 아무리 주문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 사람에게 내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구나. 밉보였구나. 내가 우습게 여겨졌구나로 넘어가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사고였구나. 재수 없었네. 그런데 만약에 다음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긍정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어디서 내가 끝을 낼 것인가는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인생을 다시 한번 연습해 봤을 때 저는 그 행동에 대해서 더욱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생의 내공을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장생활 10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신입사원들이 장기자랑으로 몇 달간 준비한 춤을 추는 행사가 있었어요. 매년 했던 행사였기 때문에 저는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입사원들이 춤을 춘 다음에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거죠. 우리가 댄서로 입사를 한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서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춤을 춰야 합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굴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했지만 다음 신입사원부터는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그냥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불편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해라고 했다면 그 친구들은 기분을 묵살당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속상한 문화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느꼈어요.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통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면서도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희쌤의 심리학이었습니다.